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후기 정치 구조 변동 과정에서 붕당 정치 전개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이 인조, 효종, 현종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앞강의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현종에서 이제 숙종으로 넘어오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2장 정쟁의 격화와 탕평정치 있죠.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종 이후의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어떤 그 흐름을 좀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기에서 인조하고요. 인조, 효종이 나와 있죠. 그리고 현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붕당 정치가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종이 나옵니다. 숙종 때부터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이 되는 거죠.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경종이 나오죠. 숙종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아시죠? 장희빈, 희빈 장씨. 무술이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다음에 경종의 이복 동생입니다. 숙종의 아들이기도 하죠. 누구죠? 영조입니다. 영조. 연인군이죠. 연인군. 영조 다음에 원래는 사도세자가 왕위에 올라야 됩니다만은 사도세자가 이모화변, 즉 뒤주에 갇혀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죽고 세 손으로 영조의 손자죠. 세 손으로 이제 정조가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죽고 그리고 이제 뭘로 가죠? 정조의 큰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뭐 순조는 배다른 이제 형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순조가 등장하죠. 그날이 문효세자고요. 그 다음에 순조, 그 다음에 누구죠? 헌종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철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여기가 뭐냐? 여기가 세도 정치기로죠. 세도 정치기. 특정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순조 때는 누가 권력이냐면은 안동 김씨죠. 언종대 때는 풍양조씨입니다. 다시 철종대 때 누군가요? 안동 김씨. 이렇죠. 풍양조씨의 풍양은 본관이 어디냐면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가 되고요. 안동 경상도 안동을 얘기합니다. 세도 정치기죠. 그건 이제 탕평 정치가 시행했던 시기는 여기에요. 숙종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조 있죠. 요 앞에까지가 어느 시기냐 그러면 탕평 정치. 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 효종, 현종 있죠. 여기까지는 요 시기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붕당 정치기 이렇죠. 서인 주도하에서 남인이 동참하는 붕당 정치기 이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후기 정치의 한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살 좀 붙여보자고요. 붕당 정치가 잘 진행되다가 왜 숙종대 넘어오면서 변질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 배경을 여기서 설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변질이 돼서 숙종대 때 뭐가 전개됐다? 환국 정치가 나왔다. 환국이 나왔다는 겁니다. 먼저 그 붕당 정치의 변질 배경 있죠? 그 배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자, 조선후기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이 경제적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 경제편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뒤에 좀 읽어보죠. 17세기 후반 이후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정치 집단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커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 발달, 경제구조의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리학이라든가 어떤 뭐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 견물생심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치 쟁점도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정치 쟁점은 뭐 성리학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뭐 주기, 주린이 이런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지금 안 그렇죠. 군용 확보, 즉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에 필요한 군영을 장악하는 것으로 정치 쟁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유지하는데 모든 목적이 이쪽으로 이제 전환했습니다. 변화가 된 거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서원과 사후가 남살했습니다. 서원은 유생들 있죠. 그 유생들의 어떤 그 위패를 역대 선현들의 유교의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근데 사후는 뭐냐면은 사후는 요즘 얘기하면 사당이에요. 사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후가 남설했는데 사후를 설립해 놓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가로부터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요. 지방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붕당 정치의 근거지로 삼았었던 거죠. 그 다음에 향촌사의 변동도 조선 후기 붕당 정치 변질의 원인이 됩니다. 향촌사의 변동이라 한다면은 기존에 16, 17세기 때 그 친족 공동체 사회에서 사립 양반들이 향촌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위에서 깨지잖아요. 두어서 정치고서 싸웠어. 그러니까 얘가 졌어. 옛날 같으면 지방으로 내려와. 힘을 길러.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은 향촌 구조가 바뀌었어. 옛날에 살림 양반의 기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죽든 살든 중앙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면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적 기반을 장악하고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는 배경,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숙종대 때 바로 밑에 뭐가 터졌죠? 환국이 일어납니다. 전국이 급격히 뒤죽박죽 되는 그런 현상을 환국이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숙종대 때 몇 번에 걸친 환국이 나오냐면은 자, 경신환국 나와 있죠. 1680년입니다. 기사환국이 있죠. 1689년입니다. 갑술환국이 있죠. 1694년이죠. 경종대 가면은 신축년과 이민년에서 임사화가 또 터져요. 신축년, 이민년은 1721년 신축년하고요. 이민년이 1722년에 사화입니다. 이건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에요.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다. 그럼 경신한국부터 봅시다. 경신년, 기사년, 갑술년이 되는 거죠. 경신한국을 통해서 정권이 남인에서 누구로 가냐면 서인으로 바뀝니다. 남인의 서인. 기사한국을 통해서 서인에서 다시 누구로 가냐면 남인으로 갑니다. 갑술한국을 통해 가지고 남인에서 다시 누구로 가냐면은 서인으로 넘어갑니다. 서인 중에서 소론, 노론 이렇게 나오는데 노론으로 넘어가요. 그럼 노론, 소론은 언제 나누냐면 경신한국 이후에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이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던 노론과 그의 제자 윤증을 중심으로 했던 뭘로 소론으로 분열돼요. 그러니까 노론은 남인을 아예 치자. 그 다음에 소론은 그만하자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숙종 즉위 초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현종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현종대 때 예학에서 발단이 됐던 내송 논쟁이 터졌죠. 그 1차 예송 논쟁에서 서인이 승리했다고 했죠. 서인의 1년설이었습니다. 2차 갑인예송 때는 누가 승리했나요? 남인이 승리했죠. 남인의 1년설이죠. 그러니까 남인이 승리를 하고 나서요. 다시 남인은 청남파하고 탕남으로 또 나눠집니다. 청남은 서인을 치자. 탕남은 됐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세했냐 그러면은 탕남파가 더 우세했습니다. 온건파입니다. 서인 처벌에 대한 강온 이렇다는 얘기죠. 강온. 그래서 서인들이 탕남파에서도 대거 중용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숙종대 때 남인이 권력을 잡았다가 서인으로 넘어간 사건이 경신한국이다. 발단은 유학 사건이라고 해서 유학. 유학은 기름 유자죠.
왕이 쓰는 텐트입니다. 텐트라기보다는 그 차일막 같은 거, 차광막 같은 거. 타프 정도로 보시면 돼요. 타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다 왜 기름칠을 했냐면은 방수장치입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쳐는 물이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줄줄 새잖아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코팅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그 비가 스며들지 않고 쭉 흘러내려가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 기름 텐트를, 기름 천막을 유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악 사건의 발단은 뭐냐 이거죠. 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남인의 용수, 누구죠? 남인의 우두머리, 허적이라는 사람이 허적. 이때 허적이 영의정이었거든요. 허적의 할아버지가 허잠이라는 사람인데, 이 허잠이 이날, 경신한국에 있었던 이 시기 때,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시호를 받는 날이었답니다. 시호. 잔칫날이죠. 근데 마치 그날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의정인 이 허적이 광해 제가도 없이 이 유악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미 이제 그 유악은 이 허적의 집에 와서 이미 쳐져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서 왕인 숙종이 그래도 영의정 집인데 영의정의 할아버지가 시호를 받는 날인데 비도 오고 그래서 왕이 당시 군기고에 있는 유악을 갖다가 줘라. 근데 이미 유악은 어디가 있어요? 허적의 집에 가 있다. 그래서 서인들이 이제 무고를 하는 겁니다. 남인의 허적이 지금 군기물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힘을 키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자질하는 거죠.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종이 남인이 쥐고 있는 군사권을 전부 박탈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남인에서 누구로? 서인으로 바뀝니다. 남인이 이걸 통해 가지고 무력을 길러 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인의 그런 무고로 인해서 권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나서 서인은 이제 남인을 아예 이 기회에 쳐버리자. 노론. 됐다 그만하자. 소론. 그래서 송시열과 윤정을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나눠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1689년에 기사한국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세자책봉 문제예요. 여기서 세자책봉 문제는 뭐냐면은 숙종의 원래 원비 인현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인현왕후가 왕후와 숙종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없어요. 이때 이제 무술이 출신이었었던 장옥정이라고 한 여인이 남인들의 정치적인 후원을 얻고 숙종과 사이에서 누굴 경종, 이름이 윤입니다. 윤. 이 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왕후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숙종과 장옥정과 남인이 결탁해서 윤을 세자로 앉히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서인은 인현왕후가 아직은 젊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아이 낳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들 낳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남인과 숙종과 얘네들은 아니다. 그냥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왕의 복심이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자가 됐어. 세자가 되고 그걸 반대했던 서인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서인에서 누구로? 남인으로 바뀝니다. 이 기사환국이에요. 세자책봉 과정에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수단국은 1694년에 그렇게 권력을 잡던 남인이 남인에 다시 서인으로 바뀝니다. 장옥정이가 아들이 이제 세자가 되면서 얘가 나중에 장희빈 장씨가 됐고요. 얘가 이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인현왕후는 폐위가 됐어요. 폐출됐습니다. 폐출된 민비, 즉 인현왕후입니다. 이게 민비, 성이 민씨예요. 여흥민씨인데 지금 여주민씨가 되었습니다. 고종된 명성황후도 여흥민씨예요. 민비. 그래서 폐비가 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와요. 누구에 의해서? 서인에 의해서. 그럼 인현왕후가 복위가 되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어? 남인과 이 장희빈이 또 피해를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남인과 장옥정, 장희빈이 민비의 인현왕후의 복위를 막다가 실패했어. 그래서 결국 이제 갑수단국은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이건 민비 복위 과정에서 터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도 1701년에 가면요. 무고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또 터져요. 무고의 옥. 이 무고의 옥은 뭐냐면은 이거는 민비가 죽고 나서 이제 밝혀진 사실입니다. 민비 살았을 때 장희빈, 장옥정이가
그 무당을 아주 불러다가 그 뭐죠? 그 궁궐 안에다가 무당을 불러다가 거기다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가 이제 민비가 되는 거죠. 그 민비를 주술로서 음해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술로서 무술로서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장옥정 등이 장희빈 등이 제거된 사건이 무고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장희빈 세력이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다. 이 무고의 옥이에요. 주술로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외에 또 뭐도 있냐면은 1716년에 가면은 병신년에 병신처분도 있어요. 이 병신처분은 뭐냐면 병신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송시열과 윤증 간의 관계에서 터진 사건인데요. 당시 송시열과 윤증 간의 관계에서 회니시비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회니시비. 여러분들 이제 고급을 준비하시니까 이런 정도의 용어는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회니시비 할 때 회는 어디냐면 회덕이고요. 니는 이성입니다. 이성. 지명이에요. 회덕에 누가 살았냐면 송시열이가 살고 있었고요. 이성은 지금 충청도 논산이에요. 가깝죠. 멀진 않죠. 논산에 누가 살았냐면 윤증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증과 송시열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윤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응? 윤선거란 사람인데 아버지가 죽었거든. 죽어서 이제 윤증이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아버님의 묘갈명, 묘지명 있죠? 묘지명을 좀 써달라고 부탁한 거야. 근데 송시열이가 성의 없게 써줘. 그러니까 윤증이 스승 송시열이한테 좀 감정이 좀 쌓인 거죠. 스승인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묘지명을 좀 성의 있게 좀 써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심 두 사람 간에 내심 어떤 뭐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 회덕과 이성의 한 글자를 따서 회니십이라고 그래. 회니십이라고 그래요. 요 회니십이 때 누가 숙종은 누구의 손을 들었냐면은 송시열의 손을 들어줍니다. 송시열의 손을. 병신처분도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저작권 시비 문제하고도 또 관련인데 저작권 시비 문제를 한다면은 가래 원류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가래 원류는 누가 쓴 책이냐면은 윤선거라는 사람, 그러니까 윤중의 아버지죠. 윤선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론의 계열에서 쓴 책인데, 노론이 이제 이 책은 윤선거가 아니라 자기 혼자 썼다, 자기네 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윤중이 무슨 소리냐? 이 책은 니네 노론이 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같이 쓴 거 아니냐? 이게 저작권 시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래 원류로 인해서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이. 이런 상태에서 회니 시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숙종이 스승의 손, 송시열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송시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왕이 나서가지고 이런 문제에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회니시비, 병신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숙종대 때에 환국과 무고의혹, 병신처분 등의 사건에 의해서 전국이 상당히 어수선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숙종대 때에 탕평책이 제기가 됐던 거죠. 결론은 잘 안 됐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숙종대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숙종의 탕평책 해가지고 그 배경과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십시다. 서인에서 갈라진 노론과 소론 대립으로. 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뭐다? 경신환국입니다. 또 경신대출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립으로 전국이 어수선해지자 정치적 균형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하였다. 그랬죠. 정치적 균형관계를 재정립할 목적으로. 이게 숙종의 탕평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군왕과 신하가 한 마음으로 절의와 덕행을 숭상하면은 인사 관리를 공정히 숭상하면서 인사 관리를 공정히 한다면 붕당 사이의 정책 갈등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라고 했죠. 공정한 인사 관리가 숙종대 때의 탕평책의 목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일방적으로 한 세력을 치고 끌어들이고 또 치고 끌어들이고 또 치고 끌어들이고 이러한 환국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전국의 혼란만 가중이 됐던 것이죠.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만 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숙종의 탕평책의 한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숙종 시기 때의 당시 정치 동향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제도 정비에서 이제 금영 설치 있었죠. 금영 5군영의 완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요. 숙종대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가 대동법 실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죠. 상평통보. 그 다음에 서울들을 중용하고요. 백주잔 정계비를 또 세웠습니다. 백주잔 정계비 토문에 대한 해석 문제 나온 것죠. 나왔던 그 백주잔 정계비입니다. 그리고 안용복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부산의 동네 어민 안용복이 울릉도 독도 연해에 들어와서 고기잡이 하던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일본에 가서 우리 영토를 주장하고 돌아온 사건이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울릉도 독도 문제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대보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의명분에서 한 말씀드렸죠. 창덕궁 후원의 송시열의 주장에 의해서 명에 대한 의리, 어떤 의리? 외란때 도와준. 그래서 그런 의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큰 은혜에 보답한다. 그래서 대보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대보단 설치. 이게 숙종대 때 정치 동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환국에서 잠깐 봅시다. 거기에 신임사화라고 있습니다. 신임사화. 맨 앞으로 다시 넘어와요. 경종대 때 신임사화가 됩니다. 이 신임사화는 누가 누굴 친 거라고 했어요? 소론이 누구를? 노론을 친 사건이에요. 경종, 윤, 어머니 창희빈. 그렇죠? 이 사건의 발단이 이렇습니다. 경종이 무자다병하죠. 무자다병. 자식이 없고 병치레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종대 때에 집권 여당은 소론이고요. 그 다음에 야당 노론이 있었습니다. 노론이 숙종이 생전에 명령을 한 것이다. 그래서 경종에게 뭐를 주었냐면은 대리청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대리청정은 차기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 우선 앞에 왕이 죽진 않았지만은 살아있는데 그때 대신 정치하는 겁니다. 이걸 대리청정이라고 그러고요. 수렴청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렴청정은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왕의 어머니나 왕의 할머니가 바로 뒤에다 발을 내리고 발을 치고 뒤에서 정치하는 것을 수렴청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대리청정이죠. 즉 영조가 연인군 세자 시절에 연인군에게 무자다병하니까 정권을 넘기라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겠죠. 노론이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론이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다. 그래서 노론을 친 거예요. 이게 신축사화야. 1721년. 그 이민사화는 이렇게 해서 노론이 귀양간 노론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이 바로 경종의 폐위 음모를 꾸몄다 해서 그 아들들까지 친 사건입니다. 이게 이민년의 이민사화예요. 1721년에 22년에 이 두 번의 친 사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소론이 노론을 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민사화 때 경종을 어떻게 죽냐니까 세 단계로 나눠 죽인다고 그랬죠. 대급수, 소급수, 그 다음에 평지수 이렇게 있죠. 대급수는 어떻게 하냐면 왕을 암살하는 겁니다. 칼로, 무기로 죽이는 거고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뭐라고 했어요? 대급수. 소급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겁니다. 마지막 이것도 안 되면 3단계 뭘 하자는 거죠? 평지수라고 했죠. 평지수는 음해를 해서 왕을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안 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3급수 살해 사건이라고 그래. 3급수 살해 사건. 이렇게 준비를 했다. 얘네들이.
귀양간 노론의 자식들이. 그래서 얘네들까지 친 사건이 신임사화예요. 신임사화를 통해서 소론이 누구를 노론이 치면서 이후에 소론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마시다시피 경종이 단명한단 말이에요. 단명하고 나서 연인군이 왕세제였던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조 때 집권 여당은 영조를 세자로 앉혀놨던 누구냐 하면 노론이고요. 노론. 그 사도세자 문제로 이 노론이 나중에 또 나눠집니다. 뭘 나누냐면은 시파와 벽파로 나누죠. 그래서 시파는 사도세자 죽음의 동정표를 보냈던, 벽파는 사도세자의 조신함을 비판했던 세력들이 벽파예요. 그럼 여기서 노론이 주축이 돼서 시파와 벽파와 나눠졌지만 사실 여기는 노론만 있는 건 아니었었어요. 노론, 소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인도 있었어요. 일부는 어디에? 시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일부는 어디에? 바로 벽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영조 다음에 영조의 세손 정조가 등장해서는 누가 여기서 시파와 벽파 중에서 누가 정조 때 집권 여당으로 등장하겠어요? 누구겠어? 아버지 죽음에 동정표를 보냈던 이 시파 있죠? 시파들이 영조 때, 정조 때는 집권 여당이 될 겁니다. 시파 중에서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누굴까요? 남인입니다. 정조 남인들 대거 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인이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손발이 잘린 사건인 갑순한국이에요. 남인 서인 169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1694년이라고 하는 몇 세기예요? 17세기 말이죠. 중앙에서 날개가 꺾인 남인들은 어디 오냐면 향촌에 접수다 응걸합니다. 향촌에 응걸하죠. 향촌에 집결하고 있으면서 향촌에 집결하고 있으면서 17세기 말 이후에 농촌 모습에 자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실학에서 중농 실학을 연구하는 주역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왜 하필 중농 실학자들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남인에서 많이 나왔냐면 남인들이 이때 대거 제거되면서 향촌에 응거했다 보니까 중농 실학자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나왔다? 남인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인들이 중앙에서 완전히 권력이 꺾인 게 숙종됐대요. 그 가장 미약한 세력을 왕권 강화에 참모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파 중에 남인이고요. 여기는 벽파 중에서 누구냐면 노론이 되어 있습니다. 노론. 그래서 정조 때는 집권 여당 시파 남인, 야당은 벽파 노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독살당한 거죠. 그러고 나서 순조 혼종 철정에서 얘네에 대한 뭘로 간다?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경종대 때의 신임사화까지 이 단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교재에 넘어오기로 하겠습니다. 교재에 한 장은 넘겨서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탕평론 내용이죠. 탕평. 이 박스 안에 탕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좀 잠깐 보고 갈까요? 서경 홍범조에 나온 얘기입니다. 왕도 탕탕, 왕도 평평. 거기서 마지막 탕자와 마지막 평자 동그라미 쳐놔요. 근데 탕평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서경 홍범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셋째 줄 보겠습니다. 둘째 줄, 임금은 정치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치우침이 없이 공평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왕도 정치에서는 그 실천 방안으로서 무편, 무당이 중요시 되었다. 무당, 무편입니다. 그거 무슨 무자냐면은 안일 무자인데 아주 강한 긍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미 못자가 아니에요. 무편입니다. 또 무편,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무당, 무편, 무당 그래요.
아무 쪽에도 편듦이 없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 탕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탕평책 실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탕평의 방법이 자율탕평하고요. 타율탕평이 있잖아요. 자율탕평은 붕당 간에 하는 거고요. 붕당 간에 하는 자율탕평이 해진 적이 있었어요. 인조, 효종, 현종 대때입니다. 이거는 서인, 남인 간에 잘 가고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깨졌잖아요. 그래서 깨질 때 이제 탕평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 탕평책은 자율적인 탕평보다는 뭐가 더 강해요? 타율적인 탕평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왕권을 강화해서 힘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눌러버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종대 때에 그런 탕평책이 있었는데 결론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영조의 탕평책하고 정조의 탕평책이 있죠. 영조의 탕평책을 뭐라고 했어요? 완론탕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의 탕평을 뭐라고 하죠? 줄론탕평 이렇게 일합니다. 완론탕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온건파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좀 급진 개혁파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기는 온건적인 거고요. 여기는 좀 개혁적인 급진적인 이러한 탕평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영조와 정조의 업적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셨죠? 탕평교서의 발표, 그 다음에 영조의 정통성 논란. 이 정통성 논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종 있죠. 경종이 죽을 때 어떤 묘한 시점에서 죽습니다. 경종이 좋아하는 게장, 간장게장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장을 이제 경종이 좋아했었는데 영조가 게장을 갖다 바쳤는데 거기 혹시 독약을 넣어서 죽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게 돼요. 열이 펄펄 나는데 인삼차를 갖다 바친다거나 하여튼 희한한 일들 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경종이 죽어버렸어요. 또 경종이 죽기 직전에 왕후 선의 왕후 어씨하고 왕세자를 패하고 양자를 들어서 세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경종이 죽어버리면서 그것도 유야무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조 때에 완론탕 영조가 즉위하고 나서 영조 즉위하자마자 어떤 상황이 났냐면은 영조가 경종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복형입니다만 혹시 왕위에 오르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터진 사건이 뭐예요? 나주 괴서 사건. 또 청주에서 일어났던 뭐가 있어요? 이인자의 난. 이거 전부 다 영조의 정통성에 반발한 어떤 의심을 품고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그렇게 좀 묶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조의 정책에 보면 탕평책 한계를 보시면은 1762년에 이모화변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모화변은 뭐냐? 이거는 사도세자 죽인 지주 속에 갇혀서 죽은 그 사건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노론이 일당 독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조의 정통성 논란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완론탕평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좀 읽어봅시다. 당파의 시비 옳고 그름입니다. 당파의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든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하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인물을 등용해서 왕권에 순종시키는데 주력했는데 이를 뭘 한다? 완론탕평이란다. 즉 왕이 내세우는 논리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붕당 관계없어. 이제 남인, 노론, 소론 필요 없어. 왕의 정책에 잘 따라오는 무조건 왕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완론탕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탕평 정책의 내용이 밑에 서원철폐, 서원정리입니다. 이조 전랑지의 권한을 약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붕당의 진보적인 사상을 수용한다거나 또 성균관 반수교 위에 탕평비를 건립한다거나 또 균역법을 실시한다거나 또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청의 새 군문을 궁궐 및 수도 방위군의 핵심으로 정비한다거나 그 다음에 수성유능, 성을 지키게 한 특별, 국왕의 특별 담화문에서 수성유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모,
종양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신문고 부활도 있죠. 또 청계천 준설 작업, 또 무언록의 편찬, 형벌제도 정비입니다. 법전에서는 속, 대전의 편찬 등이 전부 영조의 완론탕평의 내용에서 일환에서 전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안 됐다는 증거는 이걸 얘기하시면 되죠. 나주 괴서 사건, 이인자의 난,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이모화변이 일어났다. 이거는 영조의 탕평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세자를 건너서 정주로 갑니다.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가 지금 몇 년죠? 그 이모화변이 영조 때에 1762년 아닙니까? 이때가 정조가 11살 때였거든요. 11살 때 정조는 못 볼 걸 밥벌인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정조의 아버지는 사실 사도세자예요. 사도세자의 형이 있었어요. 형이 어렸을 때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정조를 얘의 큰아버지의 족보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정조는 사도세자 아버지가 아닌 거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거고요. 사실 이제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정조는 커다란 목에 어떤 방울 하나 달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자신이 그러한 스스로의 핸디캡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해서 강력한 왕권 강화와 함께 탕평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줄론탕평 정책을 추진하는데 줄론탕평은 잘잘못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시시 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자라고 하는 이런 탕평책을 뭐라 하냐면은 바로 줄론탕평이라고 그래요. 자, 넘어가 봅시다. 정조의 줄론탕평 가보실래요? 사도세자의 죽음과 이를 둘러싼 시파와 벽파 간의 갈등을 경험한 이후 어느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혹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려는 줄론탕평책을 실시하였다. 그 줄론탕평의 일환에서 실시가 됐던 것들이 밑에 왕권 강화를 위한 인재 등용이라든가 규장각 육성, 초계 문신제 실시라든가 넘기겠습니다. 또 왕권 강화를 위한 군사적 기반 장용영 설치라든가 또 수원을 육성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방의 향약은 원래 지방에 양반들이 운영했던 거죠. 지방의 수령한테 넘긴다거나 일련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쭉 내려와서 민생안정책에서 통공정책, 시내통공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수원 화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에서 편찬 사업이 있죠. 다양한 편찬 사업들이 이때 당연히 됩니다. 지금 대전 통편, 국조 보감, 동문희고, 추관지, 탁지지, 증보 문헌비고, 규장 전운, 일성로 등이 이때 나왔던 편찬 사업이에요. 그건 앞에 영조의 그 탕평책의 한계 앞장에 맨 밑에 보시면은 영조와 정조의 편찬 사업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데요. 이 영조와 정조 때의 많은 편찬 사업은 단순히 문화적인 사업이 아니라 문화적인 사업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죠? 통치 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단수의 통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쓰는데 각계 각층들 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들어가서 책을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단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영조와 정조 때 그렇습니다. 이게 영종조 때요 실학이 죽음기를 또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배경 밑바탕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조와 정조의 업적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도 빠짐없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조의 탕평책은 또 어떻게 됐냐? 잘 됐느냐 이거예요. 잘 안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뭘로 왔다는 거죠? 순조, 헌종, 철종대 뭘로 왔다?
세도 정치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제3장은 가봐요. 정치 질서의 변동에서 변화해서 세도 정치의 시작이 있습니다. 순조, 헌종, 철종 때. 이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시점이에요. 정치 기강도 문란해지고 비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계가 문란해지고, 그렇죠? 또 이때는 열강의 침략도 시작이 되고 말이죠. 또 이때는 동학이라든가 천주교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고 있는, 사상계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 내용은 3장 염려합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정약용에 목민심서에 나와 있는 세도 정책 폐단이 있습니다. 그 사료도 제법 많이 출제가 되는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제시하고 이 시기 때의 사실을 묻는 문제들. 그럼 어느 시기예요? 세도 정치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중에 어디서 확인할 거냐면 우리가 철종 다음에 누가 나오죠? 고종이 나오죠. 고종이 12살에 등장하면서 아버지 누가 흥선군이 대원군이 돼가지고 개혁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을 보려면 세도정책 이 내용이 설명이 돼야 돼요. 이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 단어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붕당 정치가 격화가 돼서 나타난 이후에 폐단 내용까지 이 시간에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근대 경제 수치체제 개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